자, 드디어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보수 잠룡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장관도요. 조금 전에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자, 이 시간대 가장 빠른 잠룡 행보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조금 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문수 장관의 퇴임식입니다. 오늘 오전에요.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의를 표한 뒤에 장관직 사퇴하고 출마 준비를 본격화하고 나선 겁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시기의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탄핵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던 거 생각해 보면은 김문수 장관 생각보다 빨리 입장 밝힌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도 조금 더 빨리 밝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대적인 입지를 본인이 이제 꾸리려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문수 지사와는 이제 김문수 장관과는 다소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겹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밀릴 수 없는 입장인 것이, 만약에 홍준표 시장의 공격을 막지 못하면 김문수 장관은 앞으로 행보가 어려워지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출마를 본격화하고, 다만 이 출마를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봐야 돼요. 예컨대 출마한 이후에 합종 연행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어느 분과 가깝게 대선 행보를 시작할 것인지 또는 유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 가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출마 선언이 다가 아니고 이 출마 이후에 저희가 컷오프가 있습니다. 그 컷오프 과정을 거쳐서 2, 3일이 나중에 추려질 텐데, 그 2, 3일이 추려지는 과정에 어떤 분과 같이 사실상 런닝메이트로 밀 것인지, 저는 사실 그게 더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상 홍준표 시장을 의식해서 더 빨리 나온 거다. 더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탄핵 반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요. 이미 탄핵 국면을 지나간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거리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거리를 다음에 이제 메꾸려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또 당이 전체 단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단합하는 과정에서 내부 경선이기 때문에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김문수 장관 속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요. 캠프 사무실도 꾸리기 시작하면서 본격 대선 행보를 시작하고 나선 건데요. 방금 저 퇴임식 자리를 마친 뒤에요. 기자들 앞에서 출마 의사도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고리되셨고, 민생은 고단하고, 또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선에 나가겠다. 처음 공식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입을 연 건데, 김 장관이요. 만약에 당내 경쟁을 뚫고 본선에 오른다면요. 가장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잘하는 분입니다. 제가 도지사 할 때 성남시장을 했고요. 그 성남 지역에서도 저도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그 돌아가신 형님, 그 형수님 다들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께서 잘 느끼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김 장관 보수권 주자 가운데 선두긴 합니다만 국권이 그 자리 좀 지키려면 어쨌든 간에 확장성이 절실합니다. 근데 아직 코로나 때 김 장관 행동들 좀 기억하시는 분들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되는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2020년 코로나19 때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가 뭐냐면은 이제 예배, 그러니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광화문에서 예배를 보고 이제 그 경찰이 코로나19 진단 함께 받으러 가시죠? 라고 경찰이 이제 김문수 전 장관한테 얘기를 하니까, 나 국회의원 3번이나 했다. 이거 인권 침해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가지 않겠다. 이 영상을요, 이제 다른 분이 촬영한 게 아니고 김문수 전 장관이 해당 영상을 본인 SNS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거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김문수 전 장관이 만약에 이제 다시 당내 경선이나 이런 걸 치른다면은 또 공격
주목받거나 많이 토론이 이루어질 부분은 바로 역사관일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청문회 때 이 발언 야당 많이 공격을 받았었죠. 일제시대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 취지 발언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확장성이 있느냐, 너무 이제 극우 아스팔트 우파와 너무 가깝지 않느냐, 또 역사관은 어떻느냐,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당내 경선에서도 치열하게 경쟁이 될 것 같고요. 당장 김문수 전 장관 내일 국회 소통관에서 10시에 기자회견합니다. 이만희 의원이 잡았다고 하는데요. 내일 또 거기에서는 어떤 메시지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탄핵 국면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탄핵과 계엄 이 문제가 계속 김문수 장관의 중도 확장성 문제를 건드릴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 영상이지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무슨 영상이냐면 지난해 국회에서 자, 계엄 사태 사과하라 이런 민주당 의원 요구에 대해서 저렇게 똑바로 앉아서 사과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뭐 꽃꽃문수다 이런 별명까지 붙었었는데, 그런데 오늘 기자들 앞에서는 대통령과 출마 결심을 좀 공유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계엄에 대해서 반대할 기회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이거 좀 뉘앙스가 달라진 걸까요? 뭐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본인의 강성 이미지 때문에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예.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강성 이미지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거의 발언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뭐 정광훈 씨 집회에도 나갔었죠. 사실 중앙정치에서 좀 밀려난 이후에는 뭔가 되게 극우적 행보를 많이 걸어왔기 때문에 수년간 쌓여진 강성 이미지가 갑자기 톤다운 한다고 해서, 갑자기 유연함을 보인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딜레마에 처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대선은 중도층 확장, 중도층에서 누가 많이 표를 얻느냐도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탄핵에 계속 반대하고 강성 이미지를 보였던 후보들이 뭔가 이런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변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구축된 이미지는 한순간에 변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데 아까 뭐 윤기차 부의장께서는 김 장관이 이렇게 빨리 등판한 이유가 홍 시장을 좀 의식해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요. 홍준표 시장이 자, 이렇게 김문수 장관을 향해서 이슬람 무장 조직이죠, 탈레반이라고까지 쏘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 본인은 유연한데 김 장관은 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꼬집은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두 분 YS가 나란히 영입한 인물인데, 이렇게 레이스가 시작되니까 홍 지사가 김 장관부터 굉장히 세게 저격하고 나섭니다. 아마 그 대구시장 입장에서 보면 지난 20대 대선 때 예.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하고 여론조사에서 이겼어요, 후보를.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는 예상외로 졌거든요.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당원들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력이나 의식을 각인시키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예. 그런 그 일환으로 김문수 장관에게 약간의 견제하는 심리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모든 지표를 보더라도 김문수 전 장관이 어쨌든 앞서 있다는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에,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과 본인과의 일단 이 여러 가지 그 색깔 중에서 예. 먼저 본인이 선점을 해야지만 본인이 다음 본인이랑 같이 뛸 사람을 고를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취지에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저기에는 또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각기 걸어온 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검사를 시작해가지고 예. 정치권에 들어온 측면이 하나 있고,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노동운동을 시작해서 들어온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두 분의 색깔이 사실상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어느 색깔을 갖다가 각인시키냐에 따라서 어떤 분 입장에서는 지금 강보수 말씀을 주셨지만 강보수의 김문수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사실 노동운동을 한 김문수로 인식될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는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도 지금은 여러 가지 시장이나 행정가로서의 이미지가 있지만 한때라도 검사로부터 이미지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본인의 정치 이력 중에서 어떤 부분을 당원께 어필할 지점으로 각인시키느냐, 아마 그런 과정에서 두 분이 좀 약간의 신경질이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을 좀 달라 보입니까? 아니면 같아 보입니까? 성향이? 같아 보이죠. 왜냐하면 이번 국민의힘은 사실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과 반대했던 분들로 전 나뉜다고 보는데, 예. 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전 장관은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이미지가 겹칩니다. 그래서 지지층도 겹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 장관을 같은 지지층이 겹친다는 차원에서 공격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참 유연하신 길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째 줄
용사는 불통과 주술의 상징. 저건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 저 공격. 그러니까 위에는 윗줄에서는 뭔가 탄핵 반대 지지층에게 어필하고 싶고 아랫줄은 또 탄핵 찬성 그 지지층에 어필하고 싶은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 이게 같은데. 유연한 거다. 그러니까 저는 저 유연함이 그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연함이 나는 되는데 김문수 전 장관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때 나에게 맞춰서 그냥 이때 저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예. 정치적으로는 뭐 유연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국민들이 보실 때는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지 않겠나.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 예. 사실은 저희 후보들이 이제 몇 명이 나올지 모르지만 다 똑같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색깔들을 살려서 국민이나 지지층의 어필을 자꾸만 해야지 내가 상대방하고 똑같아지거나 또는 국민이 원하는 중도층 확장을 위한 후보가 되고자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탄핵 찬성 반대로 갈려져서 예. 어려운 저희 그 게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오늘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에 첫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고 국가와 국민은 위기와 혼란에 봉착했습니다. 저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얘기 들어보면은 나 강을 건너겠다. 그러니까 절연 선언까지 가깝게 들리기도 하는데 저 정도의 단절이 김문수 장관에게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단절하는 방식이 저렇게 굳이 저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데 후회할 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그러니까 그런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면 본인의 그 윤석열 대통령을 뭐 한 번이라도 언급한 걸 후회할 정도로 인과관계는 다양하고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후회할 부분은 대통령의 계엄에 이르지 못하게 못 막은 걸 후회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단일화해가지고 정권 창출을 한 부분을 후회한다. 이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과거에 대해서 내가 반성하는 부분은 미래의 일을 도모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내가 과거에 A라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A라는 잘못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정권 창출을 다시 창출을 해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했던 부분을 제가 뭘 바로잡든가 또는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계엄의 위험을 막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이 다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께 약간의 우려를 전달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과거를 내가 반성하는 의미로 이렇게 앞으로 행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소구력 있는 것이지 계속 반성합니다. 저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후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요 2016년, 17년 똑같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편들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안철수 의원은 또 본인이 탄핵을 반대했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후보직을 양보한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는 측면에서 또 언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색깔. 그래서 예. 또 다른 색깔. 지금 국민의힘의 그 경선의 주제가 물량 공세잖아요. 아주 다양성을 내세우면서 아마 이제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내세우면서 그것도 이제 경쟁의 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시훈 부의장. 네. 그런데 경쟁의 한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김문수, 뭐 한동훈 쭉쭉쭉 다른 국힘 주자들, 국민의힘 주자들 다 늘어났을 때 어떤 분이 본선에 올라오는 게 제일 좋습니까? 제가 한 명을 꼽기보다는 저는 탄핵에 반대했던 분이 올라오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좀 딜레마인 게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올라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원래 2027년에 치러져야 되는 선거가 2025년으로 당겨진 이유가 결국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이고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내린 그 탄핵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했던 분이 과연 이 선거에 나와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또 한쪽에서는 저희는 또 한편에서는 그런 분은 선거에 나와도 되는가. 사실상 이 내란 혐의,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행동에 옹호를 해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과연 이번 선거에 나올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올라오면 편하겠지만 자격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 당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 금방 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가게 되면요.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본선 가가지고 민주당이 공격할 포인트를 미리 얘기해 줄 필요는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무소속으로 나오면 몰라도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됐을 때는 그 해당 정당의 입장을 취했던 그 입장을 또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란 옹호 정당 계속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관점과 그런 그 갈등 구도를 그대로 우리 경선에서 누군가는 장점으로 주장하고 누군가는 단점으로 주장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공격 포인트가 아닌 부분을 갖고 싸워야 된다. 그러면 민주당을 공격하는 포인트를 갖고 싸워야 되는 거죠. 민주당의 공격을 받을 포인트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 후보들이 좀 유념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레이스가 이제 막 시작되는데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여론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선 가상 대결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 대결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전부 뭐 대부분 50%를 상회하거나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과 붙을 때만 한 49% 정도 나오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무당층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무당층으로 응답을 좁히게 되면은 좀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 양자 대결일 때보다는 좀 좁혀지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윤기찬 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유승민 의원의 그 어떤 국민적 소구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승민 의원 등이 양자 대결의 주자로 나서게 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찍으려고 했던 분들이 약간 망설인다. 뭐 이런 취지가 하나 있고 그 망설임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제 무당층으로 가게 되면 그 망설임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헌재 결정문에 언급됐듯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했던 국회 전행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분명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평가는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사실 나중에 대선 국면에서 표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 단초로 볼 수 있는 것이 무당층의 표심인데 예. 제가 볼 때 저 무당층의 표심을 상당히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당연히 중시하겠지만 우리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뭐 무당층으로 좁혀는 봤지만 이 무당층뿐만이 아니라 다시 전체로 한번 볼까요? 전체로 보면은 50%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여전히 굳건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기는 지표로 많이 나왔지만 민주당이 저 지표를 보고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사실상 민주당은 경선을 하게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국민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이 될 것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는 지금 누가 될지 사실 앞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치열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후보가 정리가 되면은 어느 정도 보수 후보의 지지도 꽤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방금 보신 중도층 지표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지표 갖고 안심할 게 아니라 중도 확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하는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도 확장은 뭐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숙제인 것 같은데